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포항시 북구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박세아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포항시 북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포항 MBC가 제작하고 생중계합니다. 포항시 북구 선거구에는 모두 4명의 후보가 등록했고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3명의 후보가 초청됐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한 후보자는 토론회가 끝난 후 후보자 방송 연설회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토론회 후보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좌석은 토론회 전 추첨으로 정해졌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중기입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정재 후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정재입니다. 기호 6번 정의당 박창호 후보입니다. 예, 정의당 박창호입니다. 토론회 수어 통역은 이지영 통역사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후보자 기조 연설을 시작으로 사회자의 공통질문, 후보자 공약 발표 후 상호토론, 후보자 개별 질문 및 보충 질문이 진행됩니다. 토론회 진행 방식과 공통질문의 주제는 포항시 북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각 후보자의 기조 연설을 듣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현재 좌석의 좌측에서 우측, 시계 방향 순으로 진행됩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후보자들께서는 앞에 설치된 모니터 화면을 통해서 남은 발언 시간 확인하시면서 시간을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기호 1번 오중기 후보부터 기조 연설해 주시죠.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오중기입니다. 오늘은 평소 저답지 않는 말씀을 드립니다. 4번의 경북 도당위원장을 역임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 정책실에서 국정 경험을 쌓았습니다. 우리 포항의 큰 고통인 지진 현장에 대통령님을 모시고 포항 재건에 초석을 다졌습니다. 그런데 김정재 후보는 자신의 당내 입지를 위해 지진특별법 제안 설명을 포기하고 포항 시민들의 고통의 절규를 외면했습니다. 더 경악할 일은 김정재 후보가 불법 후원금 수수 의혹으로 선관위에 고발되었다는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이런 기사가 나올 때마다 추락한 포항 시민의 자긍심과 명예, 그 부끄러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겁니까? 무능과 막말과 정쟁, 그리고 공천만 받으면 된다는 구태 정치와 단호히 결별하고 포항 재건을 위한 담대한 결단을 해주시길 호소드립니다. 저 오중기, 진심과 능력과 비전의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정부 여당 오중기의 힘으로 포항 재건 기필코 완수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기호 2번 김정재 후보 기조 연설해 주시죠.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후보 김정재입니다. 지진과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 모두 다시 힘을 모은다면 이 역시도 지혜롭게 극복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독선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경제, 정치, 안보는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고 그들이 그렇게 외쳤던 정의와 공정은 온데간데 없고 반칙과 특권만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폭주하는 문재인 정권을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과 이런 나라를 미래 세대에게 넘겨줄 수 없다는 절박감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지방 소멸시대에 인구 감소, 경기 침체의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의 터전, 포항을 재도약시키고자 하는 것이 저의 재선 도전의 이유입니다.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우리 포항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내겠습니다. 항상 소통하는 겸청의 정치로 균형감과 책임감 있는 여러분의 친절한 해결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6번 박창호 후보 기조 연설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포항 북구 국회의원 후보 정의당 박창호입니다. 코로나로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마주치는 상인분들의 힘들어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목이 메이고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산다는 각오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이번 선거 누구는 힘있는 재선 의원을 이야기하고 누구는 청와대 행정관 경력 6개월, 7개월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포항에 힘있는 정치인이 없어서 포항 경제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4선 국회 부의장도 나왔고 6선 국회 부의장도 나왔고 대통령을 배출한 곳이 포항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에 오히려 포항 경제는 뒤로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포항에 필요한 정치인은 서민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 서민의 편에 서서 서민의 경제를 살릴 그런 서민의 편에 선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저 기호 6번 박창호가 서민의 편에 서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정의당 기호 6번 박창호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기조연설을 들었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순서는 후보자들에게 드리는 공통질문입니다. 지난해 통과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 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 이번 달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 오는 8월 피해자 인정 및 피해 구제 지원에 관한 규정 마련을 위한 시행령 개정이 예정돼 있는데요. 주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후속 조치 마련 방안은 무엇일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이번에는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정재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시민 여러분의 하나된 마음이 지난해 포항지진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오중기 박창구 후보를 비롯한 정치권의 초당적 협조 없이는 불가능했던 쾌거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의 의미는 첫째, 피해 주민의 실질적 피해 구제, 둘째, 포항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 셋째, 포항 지진의 진상 규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피해 주민이 입은 피해만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향후 시행령의 피해 범위와 또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포항지진특별법은 정부가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 지원 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포항시가 요구해 오고 있는 도시 재건 사업을 비롯한 구체적인 사업과 여러 지원 방안을 정부와 향후 논의해 마련하겠습니다. 지역 일꾼으로 한치의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포항지진특별법은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시행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등이 피해 주민의 금융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심리 상담과 건강, 복지, 돌봄, 노동, 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 복합시설과 포항 트라우마 센터의 설치 근거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에는 모든 근거가 마련된 만큼 하루속히 실질적인 피해 구제, 그리고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 그리고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시민의 말씀을 들어 반드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호 6번 정의당 박창호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정부의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포항 시민의 기대에는 한참 못 미칠 거라 예상이 돼서 참 우울하기도 합니다. 포항 시민이 하나가 돼서 정부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또 따질 것은 따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행령이 만약에 우리 포항 시민의 기대에 너무 못 미친다면 특별법 재개정을 반드시 검토해서 포항 시민의 하나된 힘으로 재개정 또한 관철시켜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별적인 보상과 더불어 포항 경제 재건을 위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선 대전에 있는 지진연구센터를 포항으로 유치해서 또 확대 개편해서 포항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형 지진이 난 것이 바로 포항과 경주, 경북 동해안입니다. 지진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와 또 단층 지도 작성을 위해서라도 지진연구소 확대 개편이 필요하고 포항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또 지진으로 피해를 본 포항 경제 재건을 위해서는 대규모 SOC 사업이라든가 공공기관 유치가 그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공약으로 포항 앞바다에 대규모 해상 풍력 발전 단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해상 풍력단지가 바로 또 일자리도 만들고 또 그 포항 경제를 살리는 대규모 SOC 사업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공공기관 유치가 반드시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부 때 국가 균형 발전이라 해서 1차로 그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내려보냈습니다만 2차로 지금 정부가 또 그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내려보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대상으로 그 포항 시민과 힘을 합쳐서 포항에 대규모 공공기관을 꼭 유치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포항지진특별법이 민주당의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미통당 국회의원이 5명만 찬성했다는 사실을 포항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분명히 기억해 주십시오.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위법 부당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책임 규명 및 관련자를 법적 조치해야 합니다. 지열발전 사업을 이명박 정부가 시작하고 박근혜 정부, 황교안 대행 때 사업을 강행해왔고 2017년 4월 규모 3.1 지진 발생 당시 마지막 경고를 무시하고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63회 미소지진 당시 지열발전소관위원회에서 활동한 지역의 국회의원은 시민 안전을 위해 무엇을 했고 또 몰랐다면 큰 문제이고 알고도 방치했으면 포항 시민들께 정중히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특별법 개정과 보안 입법을 통해서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피해 지역 도시 재건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대통령이 정하는 특별법 시행령에 실질적 피해 구제와 경제 활성화 지원 대책을 반영시키고 특히 피해가 집중된 흥해의 도시 재건을 완수하겠습니다. 흥해에 데이터 사이언스 파크를 주축으로 하는 판교형 10만 첨단 신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이 이렇게 힘든데 당시에 권한이 있는 자리에 있던 분들, 현역 의원들 누구 하나 내가 잘못했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청와대 출신 저 오중기가 앞장서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포항 재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후보자별 공약을 듣고 상대 후보의 공약을 검증하는 공약 발표 후 상호 토론 시간입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후보자들의 공약을 비교해 주시고 또 후보자들께서는 유권자의 입장에서 상대 후보의 공약이 실현 가능한지 적정한지 등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약 발표는 2분이고요. 공약에 대한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기호 6번 정의당 박창호 후보 공약 발표해 주세요. 예, 경북 동해안에 10조 원 규모 이상의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겠습니다. 10조 원 정도 규모면 원자력 발전소 하나의 발전량 정도의 규모입니다. 지금 전라남도가 신안 앞바다 고흥에 8.2기가와트 48조 규모의 해상풍력을 추진 중이고 1차로 11조 규모로 해서 한전하고 MOU를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전이 밀집되어 있는 경북이야말로 해상풍력으로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야 하는 절박함이 있는 곳입니다. 대규모 해상풍력을 통해서 탈원전도 하고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또 미세먼지도 줄이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태양광과 풍력 등의 친재생 에너지가 약 40%를 차지하는데 우리는 겨우 3%도 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는 또 전 인류에게 큰 시련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절박해졌습니다. 공공의료를 내팽개치고 영리병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미국의 의료체계가 바로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간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 감염병 전문 병원을 설립해서 방역과 치료 양 부분에서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성격시켜서 힘있는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포항의료원의 시설과 인력을 현대적으로 재정비해서
대학병원 수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포항과 경주 또 경북 동부 지방의 거점 의료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에 의과대학을 설립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난 기본소득 지급, 코로나 뉴딜을 통한 공격적인 재정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가는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중기 후보가 박창호 후보의 공약에 관해서 질문해 주시죠. 예, 박창호 후보의 공약 잘 들었습니다. 해상풍력에 대한 10조 원 투자는 환영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서남 해안은 향후 풍력에 3조 원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보님은 신재생 에너지 확대 주장에 반대하는 또 정치의 이제 리더들이 계시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상세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박창호 후보 답변해 주시죠. 하겠다고 하는 것이 뭐 전남뿐만 아니라 전남이 가장 규모를 크게 하겠다 하는 것이고요. 울산에도 하겠다 하는 것이고 이제 포항에서는 그 해상풍력을 뭐 하겠다는 정치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경북의 정치인들은 그 특히 원전에 대한 맹신이 되게 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 도지사가 원전 클러스터를 경북 동해안에 유치하겠다 하고 맹목적으로 원전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많았기 때문에 세계적인 추세인 신재생 에너지, 바로 풍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고 또 그것을 계속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미래통합당의 정책 공약을 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탈원전에 대해서 맹비난하고 또 탈원전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좀 많았는데 상당히 그 부분에서 유감이고요. 신재생 에너지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기도 하고 또 봄철이면 미세먼지 때문에 정말 모두가 너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해상 풍력을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또한 그 새로운 에너지를 통해서 미세먼지도 없고 원전도 줄여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오중기 후보 보충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보충 질문 한 두 가지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원전 수주 악화로 긴급 경영 자원을 한 1조를 받은 걸로 나오는데요. 저는 이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경쟁 시대에 대기업이 특정 업종에만 편중되는 것도 문제고 또 대기업이 정부 지원만 바라보는 것도 문제다. 이 점에 대한 견해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관리청 성격 이야기하셨는데 그 정부와 대통령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건 저 오중기에게 좀 맡겨주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박창호 후보 바로 시작해 주시죠. 제가 정확한 통계를 보지는 못해서 봤는데 기억을 못합니다만 두산중공업 전체에서 원전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상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산중공업이 사업 다각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소홀히 했던 부분도 있고요. 두산중공업은 역사가 좀 꽤 오래됐는데 옛날 현대양행, 한국중공업 또 두산이 인수해서 두산중공업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두산중공업의 위기를 그 원전만으로 자꾸 결부시키는 부분들은 좀 맞지 않다 생각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질병관리청 그거는 정부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 의회가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중기 후보가 특별히 잘할 수 있다. 뭐 그런 거는 좀 약간 어폐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하나 또 추가를 못했는데 그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그 정부가 기업에 대해서 100조 정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업에 지원을 하면서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해고 없는 기업 지원이 돼야 된다. 지금 동산병원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50명을 해고하겠다 이런 게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 경제 위기에서 해고가 줄줄이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해고 없는 기업 지원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정부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일본이 그 GDP 대비 20% 정도를 경제위기 예산을 쓰고 한다는데 우리는 겨우 7% 정도로 문재인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네, 너무 발언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이번에는 김정재 후보가 박창호 후보의 공약에 관해서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박창호 후보님 공약 잘 들었습니다. 친환경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박 후보님께서는 10조 원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그 사업의 실효성은 차치하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어민들과 주민 반발은 어떻게 하실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동해안 일대의 어업 종사자가 약 1만 명입니다. 그리고 연간 어업 소득이 1조 500억에 이릅니다. 상당히 생업에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분들 설득은 어떻게 하실지요? 네, 박창호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실효성, 아까 원전, 10조 원 규모 원전 1개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오히려 1차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더 확대해 가야 된다. 원전 몇 개 정도 이상으로 더 확대해 가야 그 사업이 그야말로 대체 에너지로서의 효능성을 가진다고 생각하고, 주민 반발은 풍력이 좀 유효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육상에서는 주민 반발 때문에 사실상 좀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려운데, 해상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해상은 어업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미치는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고요. 예를 들어 해상 풍력 전남에서 하는 8.3 기가와트 정도로 한다더라도 반경으로 따지면 한 10km 곱하기 10km, 그거에 좀 넘는 정도 수준이 될 것인데, 그 정도 또 바로 부유식이라든가 풍력 발전기 아래에는 오히려 물고기가 훨씬 더 잘 산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좀 반대를 하겠지만 어업권에 대해서는 보상을 당연히 해야죠. 원전이라든가 아니면 화력발전소라든가 무슨 대규모 국적 사업에 대해서는 피해를 보는 주민이 있다면 반드시 보상에 들어갑니다. 저는 주민들에 대해서 피해가 있다면 적절한 보상을 하고, 또한 그런데 사실상 피해는 거의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김정재 후보는 보충 질문 해주시죠. 네, 박 후보님 말씀대로 되면 참 좋겠는데, 지금 우리가 영일만 항만 하더라도 20년 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도 어업 피해 보상 때문에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부가 적절한 보상을 늘 해주지 못하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요. 두 번째 보면 공약을 보면 우리 박 후보님 노동자 권익 보호에 관한 내용이 많습니다. 저도 취지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이것이 너무 정당의 노동 분야 공약집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는데요. 혹시 지역 발전을 위한 좀 더 구체적인 발전 계획이나 별도의 공약이 있을 말씀. 네, 박창호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정의당은 잘 아다시피 노동 친화적인 정당이면은 맞습니다. 대한민국에 전부 다가 기업가 재벌들만 비호하려는 정당이 우주선처럼 많은데, 노동자 편에서는 노동자 친화적인 그런 정당이 있다고 해서 저는 오히려 정의당의 힘이 더 커져서 그야말로 노동자 서민의 권리를 더 보호하려는 그런 정당의 힘이 더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어권 피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권 피해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의 피해가 저는 없다고 지금까지 나온 보도라든가 아니면 외국의 사례로 봤을 때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포항에 또 다른 공약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정부가 일자리를 공격적으로 대단히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정부는 좀 아직은 많이 안일하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독일이 GDP의 30%, 일본이 오늘 아침 방송에 20% 정도의 GDP 예산을 투자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겨우 7% 정도의 계획밖에 내놓지 않았는데, 저는 좀 더 공격적으로 경제 정책을 가져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후보는 공약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청와대 정책실에서 근무하며 다른 지역이 특화된 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철강, 수소, 2차 전지 이 세 개의 주력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경제 도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철강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소 에너지 산업, 2차 전지 산업을 세축을 하는 트리플 경제 발전 전략으로 뉴 모빌리티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0조 원 규모의 SOC 투자로 포항의 산업적 기반을 확고히 다져내겠습니다. 영일만 대교의 조기 완성과 2조 원대 LNG 벙커링을 유치해서 양질의 신규 일자리 1만 개를 창출하고 이것을 마중물로 해서 SOC 10조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진으로 무너진 집값 반드시 복원시켜 내겠습니다. 에너지기술평가원, 경북국토관리청 등 공공기관 이전과
국립암센터 분원을 유치해서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 할당제를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간과의 싸움인 암세포 조기 진단을 위해 지역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포항의 전반적 자산 가치를 위해서라도 지진 이전의 집값 수준으로 반드시 원상 회복시켜 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지역 간의 경쟁 시대에 서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은 정부 지원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대정부 비난에만 몰두해서 무능한 그런 정치로 전폭적인 정부 지원을 갖고 올 수 있겠습니까? 조중기는 강력한 정부 지원과 함께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해서 우리 포항의 새로운 도약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어깨 걸고 새로운 도약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김정재 후보는 오중기 후보의 공약에 관해서 질문해 주시죠. 네, 오 후보님 잘 들었습니다. 영일만 대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부는 영일만 대교 건설에 대해서는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계속 지금 미루고 있습니다. 2018년 말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큰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북은 영일만 대교 사업을 1순위로 신청했지만 예타 면제 사업에서 결국 제외됐습니다. 참으로 아쉬움이 많습니다. 여기 대통령 결정에 대한 이 오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오중기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팩트부터 정확하게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일만 대교 예타 면제 건으로 청와대 정책실장까지도 찾아뵙고 또 관련돼 있는 국토부 산자부 찾아뵈서 영일만 대교의 필요성 그리고 예타 면제의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많이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 제가 수사기관도 아니고 해서 누가 진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북도 이야기와 또 포항시의 이야기 등등 여러 가지 좀 의견들이 좀 다른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영일만 대교 예타 면제가 되지 못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우리 경북도와 포항시가 좀 제대로 협의하고 그 준비를 좀 안 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관련되어서 그런 일들을 좀 주되게 했었는데요. 전반적인 예타 면제의 전체적인 이 내용들이 약 규모가 1조에서 1조 5천억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북도에서 했던 것처럼 이것저것 막 집어넣어서 예타 면제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딱 하나 찍어서 우리 영일만 대교 하나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으면 아무래도 좀 상황이 달라졌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그런 걸 가지고 대통령이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부처가 논의하고 또 균형발전위원회라는 또 대통령 직속위원회도 있고 관련 부처에서 결정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저는 영일만 대교 꼭 완성시켜내겠습니다. 네. 김정재 후보 보충 질문 듣겠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직접 온 국민을 향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해주겠다고 하는 사업 있으니 신청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경북과 포항시가 아주 오랫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준비했고요. 이게 준비 부족이라고 한다면 그 공무원들이 지금 굉장히 섭섭해할 겁니다. 그 문제는 그럼 김경수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지사 지역 부울경에는 6조 7천억 예타 면제 사업 그냥 줬습니다. 그러니까 TK 홀대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결단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 발언 시간 종료돼서요. 오중기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저한테 아주 좀 좋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경남의 김경수 지사의 6조 7천억에 대한 팩트는 제가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 예타 면제건에 대해서는 우리 경북에서 출발하는 KTX가 포함되어 있는 아마 울산까지 가는 KTX까지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타 면제의 전반적인 그 권역별로의 규모를 제가 그때 보니까 약 1조에서 2조 사이였던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경북도에서 그러면 이것만큼만 하자라는 좀 최대한의 집중도를 좀 해냈으면 영일만 대교가 그동안의 지지부진 이명박 정부 때 말만 많고 진행 못했고 또 최근에 보니까 남구에 국회의원들께서 하셨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진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타 면제가 지방 균형 발전 차원에서 옛날에 경제성을 많이 따졌다면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금 예타에 대한 완화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양쪽에 블루베리와 영일만 산단에 저희들이 물량을 좀 제대로 좀 집어넣으면 영일만 대교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정재 후보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 여러분들이 게을렀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철우 지사님과 이강덕 시장님이 좀 결단을 해서 이거 하나만 하자. 그리고 언론이나 등등 그렇게 총 집중을 해서 좀 진행을 했었으면 성공하지 않았겠냐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이번에는 박창호 후보가 오준기 후보의 공약에 관해서 질문해 주시죠. 예, 공공기관 청년 할당제는 정의당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주장했는데 오준기 후보님 그런 걸 민주당의 공약으로도 받아들이니까 고맙습니다. 포항 인구 80만, 국민소득 5만 불, 포항의 SOC 19조 투자, 영일만 대교, 일자리 임랑제, LNG 벙커링, 기계 포항 고속도로, 아마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오준기 후보 공약의 전부일 것 같은데 굉장히 휘황찬란한데 구체적인 어떤 계획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시죠. 아니 그게 다 구체적인 계획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트리플 경제발전 전략, 즉 철강 산업을 강화시켜내고 수소 산업 그리고 2차 전지 산업을 세 축으로 하는 트리플 발전 전략을 통해서 커다란 이 경제 전략을 세우겠다. 그리고 인구 80만 이 기자분들도 그렇게 잘 모르고 이야기하시던데요. 그거 벌써 수십 년 전에 포항이 50만 1995년도인가요? 인구 50만 돌파하고 그 이후에 아마 한 10년 전에 인구 80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동안에 포항에서 박창호 후보께서 아까 지적하셨듯이 4선 의원, 6선 의원 대통령께서 나오셨는데도 그 일을 진행 안 하신 거죠. 그에 대한 준비를 안 하신 거예요. 그 전에 국회의원들께서 일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담대한 도전을 합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LNG 관련해서 LNG 벙커링을 사업비만 해도 지금 충남 당진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만 해도 3조입니다. 일자리 1만 개 금방 창출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중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아까 김정재 후보가 이야기하신 대로 영일만 대교 하나 놓아도 1조 5천억에서 2천억 규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계간 고속도로 등등 하면 SOC 10조 시대 반드시 열어갈 수 있습니다. 인구 80만 도시 산업 기반 제대로 안정시키고 집값, 지진으로 떨어진 집값 복원시켜내면 안정시켜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창호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시죠. 예, 인구 80만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지적해서 포항시에 지적도 했던 사항이기도 하죠. 포항시에 도시계획을 세우고 할 때. 그리고 LNG 벙커링 이야기 하시는데 LNG 도입하고 그 정거장이라는 것은 수요처가 가까이 있거나 아니면 해당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도입을 하고 가스공사가 도입을 하는데 포스코 같은 경우에 LNG 벙커 정거장이 바로 강양에 있습니다. 근데 다른 가스공사가 그렇다고 해서 포항에 그걸 도입해야 된다 그런 것도 없는데. 오준기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박창호 후보께서는 좀 더 알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포스코가 에너지 화학 분야에 최대한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광양에 LNG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이 규모를 좀 갖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LNG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포항 공장에 낙후된 시설만 다 남겨놓고 광양으로 포스코가 중요한 시설들을 광양에서 만드는 동안에 우리 포항 경제가 후퇴됐다는 것이 포항 시민들의 절규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도적으로 LNG 같은 경우에는 박창호 후보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이게 무슨 육상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벙커 시유를 쓰는 선박들이 해안에 앞으로 못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벙커 시유를 실은 해안들이 선박들이 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바다를 끼고 있는 곳에서 누가 선도적으로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느냐 이 문제가 걸려 있고요. 또 하나는 북방 경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등 전 세계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지만 결국에는 북방 경제로 전 세계 미국과 북한과 또 중국, 일본 등등 북방 경제를 뚫어나가는 전 세계적 이 협력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준비를 안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항이 그동안 어려운 점들은 뭐냐면 그냥 철강산업, 포스코만 믿고 그냥 그 자리에서 현재까지 머물러 온 겁니다. 10년 앞, 2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해서 지금 현대가 있는 거죠. 저는 그 길을 열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정재 후보 공약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우리 포항은 철강 산업만으로는 지속 발전을 이어가기가 힘든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새로운 미래 먹거리 개발에 나서 우리의 미래 세대까지 맘 놓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있도록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세운 3대 공약은 첫째,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 포항입니다. 둘째, 해양문화관광 인류도시 포항. 셋째, 환동의 물류 중심도시 포항입니다. 강소 연구개발 특구를 중심으로 우리 포항을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만들어가고 배터리 규제 자유 특구를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배터리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함으로써 벤처와 창업의 중심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또 우리가 가진 천혜의 자연 환경을 이용해서 굴뚝 없는 공장, 관광산업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영일만 해양관광 특구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해양문화관광 인류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국제 여객터미널 조기 건립과 해양 레저벨트를 조성해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인구 5억, 경제규모 6천조의 환동의 경제권을 주도해야 합니다. 영일만항 인입철도 개통을 통해서 영일만항을 국제물류 대표 항만으로 만들고 사통팔달 교통망을 확충해 대한민국 대표 물류 중심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포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CCTV 확대 설치와 방과 후 교실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아이들의 재능 개발과 맞벌이 부부의 육아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응급의료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영화관, 도서관, 체육관 등 다양한 체육 문화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양질의 노인 일자리와 경로당 같은 복지 공간을 늘려 행복한 도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역별 SOC를 완성해서 살기 좋고 편리한 정주. 네. 발언 시간 종료돼서요. 박창호 후보, 김정재 후보 공약에 관해서 질문해 주시죠. 예, 김정재 후보님은 국제 여객 터미널은 4년 전에도 이야기하셨고 또 4년 전에는 영일만 해양 로봇 메카를 만들겠다 공약하셨고 영일만의 식품연구소, 식품대기업을 유치하겠다 공약하셨는데 하나도 유치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특구, 관광특구 이야기하시는데 그 관광특구가 그 포항이 33번째고 그 포항에 3개 특구가 세운다면 전남은 이런 특구가 40개입니다. 저는 오히려 정부가 이렇게 특구 남발하는 것에 대해서도. 네, 김정재 후보는 답변해 주시죠. 네, 국제 여객 터미널은 당연히 그때도 공약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국제 여객 부두가 이제 완공이 됐는데요. 여객 부두만 있고 터미널이 없으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4년 전에도 저희가 여객 터미널을 공약을 했고 이번에 이제 좀 시기가 약간 지체가 됐긴 했습니다만 여객 터미널 예산을 이번에 넣습니다. 그래서 명실상부 여객 부두와 터미널이 공존하면서 이제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관광특구는 우리 박창호 후보님 말씀하신 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 정부가 정말 특구를 너무 남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남발하는 특구조차 우리가 포항에서 하나 못 가져온다면 그것도 또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고요. 일단 해양문화관광도시는 앞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할 분명한 비전입니다. 그래서 특구를 유치하는 거는 저희가 또 애써서 경북도와 함께 해온 것이니까 잘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혜택들이 지금 상가들이 그 특구 안에 들어가는 지금 송도부터 연암까지 해안가인데요. 굉장히 혜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연간 또 30억씩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쓰니 정부가 제도를 갖고 있다면 무조건 확보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영일만 산단 쪽으로 영일만 항 부근에는 저희가 지금 로봇 관련해서 사업들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중 로봇도 있고 또 화재라든지 앞으로 재난 로봇도 지금 저희가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저희가 포기할 수 없는 거고 포항이 로봇 융합 연구원도 있고 해서 이 로봇 산업은 계속 저희가 좀 최선을 다해서 좀 발전시켜 나가요. 박창호 후보는 보충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영일만 해양 로봇 메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뭐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영일만의 식품연구소, 식품대기업 유치하겠다 4년 전 공약했던 부분들 안 됐으면 안 되는 이유라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아까 이제 특구가 너무 남발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포항이 이제 33번째 관광특구 아닙니까? 너무 포항시라다 김정민 이거 했다 걷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게 의미가 크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안 한 거다 나을 수도 있겠지만. 네. 김정재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지금 제가 구체적인 금액은 각종 로봇 관련해서 사업의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조금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만 일단 지금 수백억에 이르는
로봇 관련해서 지금 예산을 계속 확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일만 산단에는 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점점 그 전국에서 로봇 관련해서 관련한 그 기업체들이 작은 중소기업들이 지금 모여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이미 로봇 융합 연구소와 함께 이 그림을 큰 틀에서 그리는데 이게 뭐 1년 안에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양 수중 로봇이 우리 포항에 굉장히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로봇을 만든 다음에 그 해안가에서 바로 실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앞으로 향후에 또 뭐 얼마든지 수출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이것은 계속 포항에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다음 아까 식품 그 대기업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뭐 솔직히 고백하건데 아직은 유치를 못했습니다. 제가 또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구는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든지 정부가 제시하는 모든 정책들 그리고 제안하는 것들은 많이 다다익선입니다. 많이 가져올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는 또 자기가 한 일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자칫 잘못 들으면 참 듣기 싫은 홍보를 한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한 일이 없다고 하니 그럴 때는 자기가 한 일을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또 국민에 대한 또 우리 시민에 대한 의무이다. 네. 이번에는 이 오중기 후보, 김정재 후보의 공약에 관해서 질문해 주시죠. 예, 김정재 후보께서 문화관광을 주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지난 총선 때 후보님이 장담한 두오 마리나 리조트 개발은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인구 3만의 영덕도 작년에만 1,000만 관광객이 넘었다고 하는데 지난 4년 동안 뭘 하시다가 선거철 되니 또 1,000만 관광객 이야기를 하십니까? 우리 포항과 경주와 영덕과 경쟁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있습니까? 포항, 경주, 영덕 우리가 어쨌든 1,000만 시대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좀 답변. 네, 김정재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우리가 해양 관광 문화도시를 만들어야 되는 거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두 후보님도 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포항에는 240km의 아름다운 해안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다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읍면에는 수많은 나라 사랑 또는 여러 가지 우리 위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도 그게 스토리텔링이 돼서 문화 관광 상품으로 개발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닷가와 우리 많은 천혜의 자원들을 이용한다 그러면 우리 포항을 다시 한번 해양문화관광도시로 발돋움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굴뚝 없는 공장입니다. 관광산업 1,000만 명을 우리가 목표를 두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아까 마리나 사업도 우리가 작년에 4년 전부터 그때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포항시가 추진해 왔는데 지금 현재 사업 신청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거기에 아파트를 짓겠다. 아파트를 짓고 마리나를 하겠다라는 그런 사업 제안서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항시가 이건 뭐 포항시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는 이제 국비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저희는 국비를 확보해서 도와드리는 것이 국회의원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마리나 사업이 지금 그런 식으로 제안이 됐기 때문에 아직 포항시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업 제안서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1,000만 시대를 위해서 1,000만 관광객을 위해서는 저희가 경주와 또 인근에 있는 영덕이라든지 다른 해안 도시와 충분히 협업을 해서 함께 관광. 네, 이제 오중기 후보가 보충 질문해 주시죠. 아니, 제 질문의 핀트를 잘못 잡으신 것 같아요. 포항이 1,000만 넘어가려면 영덕과 경주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더 해주시면 좋겠고요. 관광문화를 활용하려면 경제효과 창출까지도 필요합니다. 그 출발점은 바로 하늘길, 백길, 땅길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포항 김포 하늘길이 폐지되었습니다. 제가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 겪어본 바로는 한번 폐지된 공항을 살리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포항 김포 간 노선 폐지를 왜 못 막았는지 그런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정재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먼저 우리가 포항만 고립돼서 이게 관광 상품이라는 것이 앞으로 국제 여객 터미널로 외국인이 들어오면 포항에만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경주를 가기 위해서 또는 영덕을 가기 위해서 또는 다른 안동을 가기 위해서도 우리 국제 여객 터미널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기타 우리 포항 이외에도 기타 인근 도시들과 충분히 문화 상품을 그러니까 관광 문화 상품을 함께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관광 도시는 경제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하늘길, 백길 다 열리면 좋겠죠. 그런데 아쉽게도 작년에 김포
포항, 김포-포항 항공이 끊어졌습니다. 대신에 이제 포항과 제주 노선이 다시 개설이 됐는데요. 굉장히 저희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한항공 측에 그 사장님이라 뭐 임원들도 여러 차례 만나서 수차례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포항시도 상당히 많은 공을 들였고요. 근데 시민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그 대한항공의 그 적자는 포항의 세금으로 매년 수십억씩 메워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포항시도 그렇게 수십억씩 계속 몇십 명이 타는 거의 지금 그 탑승률이 70%를 못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 그 적자폭을 계속 시민의 세금으로 메워주는데 이제 포항시도 좀 한계를 느꼈고 또 그 기업을 운영하는 대한항공 입장에서도 사기업입니다. 공기업이 아닙니다. 적자폭을 네, 이렇게 공약 발표 후 상호 토론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참고로 발언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꺼집니다. 후보들은 참고하셔서 남은 시간 잘 활용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포항시 현안에 관한 공통 질문을 드릴 텐데요. 포항에서는 지진 피해가 복구되기도 전에 코로나19가 덮치면서 또다시 포항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지진 피해 복구비와 재난 기본소득 등 여러 대안들이 거론되지만 지역 경기 회복에는 역부족일 텐데요.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 지역 경기 부양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2분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예, 그 포항 지진에 이어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소비 부진으로 소상공인과 우리 저소득층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는 추경 11조 7천억을 포함한 총 14조 8천억 그리고 1,400만 가구에 최대 100만 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구조 등 GDP의 1%를 넘는 총력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10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 조치를 통해 생계의 위협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긴급금융 지원 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과 함께 우리 포항의 위기 극복을 위해 특단의 경제 살리기가 필요합니다. 그 길을 제가 가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지역 경제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포항시와 지역 경제 단체가 함께하는 민간 경제 살리기 위원회가 빨리 조속히 구성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소상공인들과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 지원 긴급 생활지급을 포항시가 신속히 집행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건 포항시와 협의할 문제인데요. 취소된 행사 예산을 재편성해서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지자체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포스코 등 지역 경제 주체들도 선제적 투자를 통해 실업 위기를 최소화하는 등 고용 노동 시장을 안정화하도록 요청하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단기적으로는 포스코의 화학에너지 분야의 신규 투자 그리고 지방 이전 대상의 공공기관을 포항에 유치하고 장기적으로는 LNG 벙커링 등 국가 전략사업 그리고 SOC 10조 등 유치로 신성장 동력을 마련해서 산업적 기반을 튼튼히 하고 정주권 안정을 통해서 포항 재건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정재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지금 우리는 지진 피해를 극복하는 와중에 또다시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 역시 포항 지진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염병이 확산된 지금으로서는 정부 당국의 철저한 방역과 국민의 자발적 위생 관리만이 최선의 방법인 것이 현실입니다. 문제는 코로나 종식 이후의 경제 대책입니다. 이는 비단 우리 포항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쓰나미처럼 다가올 국제금융위기 등에 대해서 국가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먼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한 긴급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재난 기본소득 대책은 소상공인이나 기업의 연쇄 부도, 줄도산을 막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으로 긴급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기업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경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 세대가 일궈놓은 10대 경제 강국의 위상이
문재인 정권의 이념 경제 정책으로 한순간에 물거품의 위기에 있습니다.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 같은 경제 정책을 지금과 같이 계속 고집한다면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경제 회생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연쇄 부도 줄도산을 막기 위한 긴급 금융 지원을 우선 실시하고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결국 자유시장 경제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는 것이 향후 닥쳐올 코로나 사태 이후에 경제 위기를 막아낼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네, 기호 6번 정의당 박창호 후보 답변해 주시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은 GDP 20% 정도, 독일은 GDP 30% 정도를 바로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예산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정부가 한 거는 7% 수준으로 아직 너무 안일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는 민생위기 대책으로 이주민을 포함해서 전 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미래통합당이 좀 왔다 갔다 하던데 지금은 또 찬성으로 돌아서서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요. 코로나 기간 중에 이 위기 극복을 하는 기간 중에는 모든 기업들에게 해고 금지를 해야 된다. 해고 금지를 조건으로 해서 기업들에게 지금 정부가 100조 지원한다 했는데 그 이상도 지원할 수 있지만 해고를 금지해서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살리고 기업도 살리고 가게도 살리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된다는 거고 또 임대료 지원과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자영업자들에다 특별히 감면을 하는 혜택이 필요하다는 거고 또 불안정 노동자, 프리랜서라든가 취약계층 600만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생계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해서 정부가 공격적인 경제 정책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그런 경제 정책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데 자영업자들에서 대해서 이 코로나 위기가 극복될 때까지 절대 방배하는 금지시키고 임대 상가라든가 집세 인상이라든가 이런 걸 금지시키고 또 임대 기간을 자동 연장시키고 퇴거 금지를 못하도록 하는 거 이런 것을 꼭 필요하다 생각하고 이것이 만약에 좀 쉽지 않다면 대통령의 긴급 경제 명령이라도 발동해서 선시행해 들어가는 것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후보자들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후보자의 개별 질문과 보충 질문으로 진행되는 상호 토론 시간입니다. 주제는 자유지만 공정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사전에 질문과 답변 순서를 공지드렸습니다. 질문은 1분, 답변 시간은 1분 30초로 제한하겠습니다. 보충 질문과 답변 시간 역시 각각 1분과 1분 30초입니다. 토론 중에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공표하실 수 없습니다. 먼저 김정재 후보가 질문해 주실 텐데요. 김정재 후보가 박창호 후보에게 1분에 맞춰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창호 후보께 묻겠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당초 정의당과의 약속을 깨고 비례정당을 창당했습니다.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례정당 홍보에 나섰다가 지금 선관위 조사를 받고 또 시정 요구를 받기도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으로서는 결국 이러려고 국회를 그 난장판으로 만들고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날치기 처리했나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민주당의 비례의석 보장 약속만 믿고 공수처법에도 협조해주고 조국 전 장관까지도 옹호했던 그런 정의당으로서는 민주당의 배신이 믿기지 않을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와서 심상정 대표께서도 지난 공직선거법 날치기 처리를 후회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창호 후보께서는 이런 선거법 대가로 협조했던 공수처 그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박창호 후보는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시죠. 팩트부터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이 정의당의 비례의석을 언제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거는 김정재 후보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한 거고요. 공수처 당연히 필요합니다. 노회찬 전 의원께서 아마 공수처를 맨 처음 이야기하셨던 분 같은데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공수처 반대한다는 게 파리가 F킬러 무서워서 그러니까 도둑이
들끓는데 도둑이 공수처 반대한다고 해서 파출소 설치하지 않아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당연히 정의당은 당론으로 공수처에 대해서 맨 처음 이야기를 했고 또 도입에 찬성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것 또한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다만 아쉽고 한 부분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우리가 정치 개혁을 하기 위해서 지지율과 의석이 반드시 일치하는, 그래서 정치개혁, 국민의 얼굴을 닮은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 선거제도 개혁이었던 거고,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전 자유한국당이죠. 제외하고는 다 찬성을 했습니다. 미래통합당도 사실은 일부 개별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좀 동의한다는 분도 계셨는데, 결국은 민주당이 그 약속을, 선거법의 약속을 깬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유감이죠. 네, 김정재 후보는 보충 질문 해주시죠. 네, 지금 공수처 유지해야 된다고 그러시는데요. 지금 공수처가 원래 목적이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파헤치는 건데, 지금 민주당이 추구하는 이 공수처는 그야말로 대통령의 또 다른 검찰입니다. 대통령의 하명에 따라서 뭐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조사할 수 있고 어떤 것든지 덮어버릴 수 있는 그런 공수처입니다. 조국 손혜원 사태나 또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이후에도 지금 계속 쏟아져 나오는 여권의 부정부패, 비리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공수처가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모든 위원장하고 임명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 한 명에 따라 모든 게 덮어버릴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저희가 공수처는 반드시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선거법에 대해서도 이번에 피해자는 국민들입니다. 선거 투표 용지가 비례대표는 48cm나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잘못된 선거법은 저는 반드시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박 후보님께서는 어떤 국민들에 대해서는? 박창호 후보 답변해 주시죠. 미래통합당이 비례정당을 창당함으로써, 미래한국당이니까 창당함으로써 선거법을 희화시켰죠. 통합당이 제일 먼저 반성을 하고 국민에게 석고대죄를 해야 된다. 선거법 투표용지가 그렇게 하라고 또 우후적선으로 비례정당이 창당되게 만든 제일 먼저 원인을 제공한 것은 바로 미래통합당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수처에 대해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죠. 거기에 공수처에 대해서 수사권,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 공직자가 과연 몇 명 됩니까? 제가 알기로도 수백 명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공수처에 대해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한다. 국회 동의를 받고 또 추천하는 그런 절차를 다 거쳐서 임명을 하게 돼 있는데, 오히려 비리가 좀 큰 집단일수록 어떻게 보면 그런 수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좀 두려워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이 지금까지 잘했으면 공수처 없었죠. 검찰이 바로 기소 독점권이라는 걸 가지고, 누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검찰의 기소 독점권의 가장 큰 폐단, 가장 큰 권한은 기소하지 않음으로써 기소 독점권을 행사하는 그 부분이 가장 큰 권한이다. 그러니까 검찰은 자기적으로 항상 필요하다고 한 것만 수사를 했고, 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그렇게 하는 분들은 또 수사를 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네, 발언 시간 종료됐습니다. 김정재 후보는 이제 오중기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죠. 네, 오 후보님. 정부의 차세대 다목적 방사관 가속기 구축 사업, 부지 유치 공모를 두고 논란이 지금 많습니다. 공모 접수를 불과 10일 남겨두고 충북 오창이라는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둔 부지 규모 요건 발표 때문인데요. 내용을 보면 부지 요건을 26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확정하는 바람에 이 사업 유치를 위해서 방사관 가속기 단지 옆에 10만 제곱미터 부지를 확보해 놓은 포항시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 효율성을 무시한 국가 연구 사업 부지 선정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정 지역에 이렇게 유리한 유치 요건과 또 선거를 바로 앞둔 상황에 서둘러 발표한 것에 대해서 정부의 정치적 의도를 우려하면서 깊은 유감을 표한 바는 있습니다. 오 후보님도 이런 정부의 이번 부지 유치 공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중기 후보 답변해 주세요. 예, 일단 제가 알기에는 그 건은 이제 부지의 문제라기보다 교통의 문제로 알고 있어요. 이게 인접해 있는 이
최대한 빨리 이렇게 좀 이 교통이 좀 편안하게 원활하게 좀 공급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좀 핵심으로 좀 걸렸던 것 같고 뭐 김정재 후보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뭐 충분히 저도 이해 갑니다. 근데 우리 문재인 정부가 예전에 뭐 그 박근혜 정부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처럼 그렇게 뭐 위에서 압력 넣어가지고 그런 거 선정하고 그런 정부가 아닙니다. 충분한 시스템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왜 방사선 가속기를 가지고 그러한 입지 조건을 만들었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좀 공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포항이 당연히 갖고 오기를 바라고 있고 또 이제 선거 때문에 제가 또 그 노력을 못하고 있지만 제가 국회의원이었으면 벌써 쫓아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좀 문제 제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 포항에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 부처와 긴밀하게 협조를 또 요청도 하고 그렇게 노력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건 뭐 질문하신 의도는 선거 전에 선심성 공약 아니냐 이런 표현이신데 뭐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기침만 한 번만 해도 지금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우리 박창호 후보께서는 계속 지금 구제를 늘려야 된다고 하는데 마스크 하나 공적으로 좀 투입하겠다고 했더니 뭐 사회주의니 뭐니 이렇게까지 공격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정재 후보의 보충 질문 듣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한테 이 차세대 방사선 가속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국회 전반기 미방위에 있을 때도 이 충북 오창에 계신 의원님이 우리가 제4세대 방사선 가속기를 유치하려고 그러니까 이상덕, 이명박 요걸 굉장히 비난을 하면서 형님 예산이라고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정말 처절히 싸우면서 가져왔던 그런 예산을 가져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이것은 뭐 형님 예산이 아닙니다. 포항에는 3세대 방사선 가속기, 4세대 방사선 가속기가 이미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연계성 효율성을 같이 생각을 한다면 이 방사선 가속기는 저희 포항으로 가지고 와야 되고 또 저희가 비교 우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부지 요건을 갑자기 배로 넓혀서 어떤 특정 지역을 지금 염두에 둔다는 것은 심히 유감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오준구 후보와 힘을 합쳐서 이번 선거가 끝나는 대로 이걸 반대하는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국무총리, 과기부 장관에게 공모 일정 연기하고 요건 재검토하라고 할 텐데 5분도 같이 함께 해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오준기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일단 김정재 후보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제가 잘 알겠는데 그런 표현을 좀 저는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지역 간을 뭐 갈라치기 하거나 선거를 앞에 놓고 뭐 선거에 이용하게 할 것 같으면 문재인 정부에서 뭐 그런 것 하나 가지고 그런 장난을 치겠습니까? 하려면 더 큰 걸로 장난을 치겠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치사한 그런 전략을 쓰지 않습니다. 오로지 선거는 중립을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정부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특히 산자유에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실 테고 저도 청와대에 있을 때 산자유에 관련된 일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 부처에서 진행하는 일인 거죠. 관련 부처에서 진행을 하다가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사안이 생긴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재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지역의 가장 좀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늘상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뭐 시장님께도 그렇고 뭐 의원님께도 그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정말 올해 정쟁할 때는 정쟁하지만 포항을 위한 길에는 여야 가리지 맙시다. 그리고 제가 그래도 대구 경북에서 청와대 고위공무원 출신 저 하나밖에 없는데 정말 청와대와 또 부처 또 열심히 방문해서 우리 포항을 위한 길에 함께 동참하고 그렇게 하겠다. 그러나 이런 걸로 정쟁을 삼고 지역주의 끄집어내고 이렇게.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창호 후보가 오준기 후보에게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민주당은 뭐 정의당과 함께 상당히 기대 수준에 좀 못 미쳤습니다만 연동형 비례제로 골자라는 현재의 선거법을 출범시킨 책임 있는 정당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정하는 비례정당을 민주당이 또 출범시켰고 꼼수에 꼼수로 대응한다는 것은 결코 정도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함께 같이 사는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도둑이 물건을 훔쳐가니까 도둑을 잡을 생각은 안 하고 이건 내 거다 하고 따라 훔쳐놓는 그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저는 비례정당은 일회용 정당인데 우리 정치의 퇴행기획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준기 후보님은 바로 민주당이 만든 이 비례정당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밝혀주십시오. 네, 오준기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일단 국민들 보시기에 국민들의 눈높이에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박창호 후보께서 김정재 후보가 질문한 내용에 답변을 잘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 출발은 그냥 민통당이죠. 미통당이죠. 제가 이름이 워낙 바뀌어서 헷갈리는데 만들지 말아야 될 당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수많은 세월 동안 정쟁을 하고 국회 날치기도 해왔고 예전에 자유한국당 때 날치기 한두 번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결론난 내용에 대해서 새로운 변수를 안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었는데 그런 변수가 나오니 또 민주당에서는 또 대응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 좀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것은 좀 발전을 하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항상 이야기했던 사표 방지 그리고 소수 정당도 권한을 가지고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것 저는 그것이 헌법 정신이라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이렇게 변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면 향후에 좀 정상적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되도록 제가 국회의원 되면 그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를 많은 시민들께서 지켜보시는데 국정에 대한 이야기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 지진 등 지금 포항의 현안들이 워낙 많으니 포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건 자유지만 저는 그렇게 또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박창호 후보 보충 질문 해주시죠.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살아계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 같았으면 바로 민주당이 이런 대응, 꼼수에 꼼수로 대응하는 이런 정치를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저는 원칙과 정의를 사랑하셨던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결정하지 않았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재 민주당 지도부라든가 또 힘 있는 실세란 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고 앞으로도 그분들은 바로 낡은 정치를 대변하는 그런 세력 중에 한 일부분이라는 생각밖에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이번 선거 어떻게 보면 낡은 정치와 새로운 정치의 대결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비례정당 출범은 그 낡은 정치가 바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준기 후보님 만약에 혹시 되신다면 다음에는 이 선거법 제도로 개정해서 정말 국민의 얼굴. 네, 질문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준기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당연합니다. 법률 개정,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을 만들어가는 선거법, 그 다음에 등등 정치 관련된 것들은 국민의 눈높이가 우선입니다. 그러나 이제 국회가 체력이 많이 약한 거죠. 서로 협의하고 협상하고 또 논의하고 그리고 서로 뱉은 말들 지켜나가고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이제 정쟁의 중심이 되어 왔는데 그래서 제가 정쟁, 막말 이것 좀 뒤로 하고 제대로 된 국회의원 돼보겠다라고 10년째 이러고 있는 겁니다. 아까 고 노무현 대통령님 말씀하셨는데 원칙과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그 점에 대해서는 무조건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또 불의와 또 잘못된 것들과 제대로 또 싸워나가는 것도 또 하나의 또 측면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득불 우리가 이 비례에 관련된 논쟁을 하고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향후에 이런 부분은 반드시 좀 개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명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 박창호 후보께서 말씀하셨던 과거와의 또 현재 이런 싸움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어쨌건 지금 우리 포항이 아까 공약 말씀하실 때 하셨던 것처럼 포항이 정말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경북 전체에서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든 좀 극복하자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박창호 후보가 김정재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죠. 김정희 후보님, 4년 전 후보님이 여성 우선 공천을 해서 이제 진박, 친박, 진박 감별사로부터 공천을 받으셨는데요. 이번 미래통합당 공천도 사실 보면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경주는 후보 등록한 날 26일 날 당일에 컷오프 됐던 후보하고 경선에서 떨어졌던 후보가 다시 경선을 했고요. 포항 남구는 여론조사에서 1, 2, 3등을 나오던 후보는 배제하고 4, 5등 후보끼리 미래통합당 또 경선을 붙였죠.
제1야당의 공천이 저는 그 호떡집에 호떡 뒤집는 것처럼 이랬다 저랬다 몇 번 그렇게 했는데 후보님은 이번에 경선에 승리하고도 발표가 늦어졌는데 그 후원금의 불법 문제다 하고 기사가 났고 그 또 발표가 늦어진 이유가 추가 검증이다 이렇게 또 기사도 나왔는데 유권자들을 위해서 왜 그렇게 하루 늦게 발표가 났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참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먼저 그 여성 우선 추천 그 공천 4년 전 거 지금 팩트 관계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은 뭐 진박 간별 굉장히 받고 싶어 했죠, 사실은 사람들이. 근데 저는 못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시민들이 다 아시다시피 2014년 포항시장 선거부터 나왔었습니다. 그때도 그 예비 후보 그 6명 중에 마지막 경선까지 가서 체육관 경선을 이강득 시장님과 치렀습니다. 그 한 220표 차로 석패하기는 했지만 저에게는 좋은 경험이었고 주민들을 만날 수 있는 그리고 또 포항에서 처음으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 이후로 오로지 땀을 흘리고 주민들을 만나고 포항을 알아야만이 포항에서 제가 정치인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정말 부지런히 뛰었습니다. 그래서 남구에서도 제가 30% 이상 지지율을 얻었고요. 나중에는 그 북구가 국회의원이 출마하지 않아서 제가 북구로 와서 제 고향으로 온 거죠. 그래서 제가 지지율이 30% 이상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당의 그 공천 시스템에 따라서 여성 우선 추천이 된 거고요. 그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공천 기준, 이번에 저희 공천인데, 이번 공천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 당에서 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하튼 경선을 통해서 제가 그 주민들의 그 경선 과정에 수많은 마타도아와 이런 흑색 선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저를 압도적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이제 더 이상은 마타도아는 통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창호 후보 보충 질문 해주시죠. 예, 경선에 이겼는 거 맞아요. 이 경선에 이기고도 근데 발표가 왜 늦어졌는지, 뭐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신문에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거고요. 그 4년 전 또 외국에서 말씀하셨는데, 남구에서 북구로 갈 때 중앙의 언질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게 갔죠. 그래서 경선도 안 하고 그냥 여성 우선 공천 받았죠. 포항시장 경선도 이야기하셨는데, 포항시장 경선하기 전에 그때 당시에 또 진박, 친박 이래가지고 그 시장 후보로 먼저 공천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그걸 무르고 다시 경선을 해서 시장 후보에서는 탈락을 했던 거고요. 맞죠? 저희가 하는 이야기가. 예. 맞는데, 근데 자꾸 이제 그 사실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왜 하루 정도 늦어지면서까지 발표가 됐는지, 추가로 검증해야 될 그 사안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추가 검증은, 지금 바로. 네, 바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우리 박창호 후보님께서 저희 지역에서 늘 오래 보지만 정말 참 예의 바르고 참 남을 배려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언론에서 무슨 후원금이니 공천 헌금이 등등의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어를 절대 쓰지 않으신 걸 보니까 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참 경쟁하는 후보들끼리인데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경선을 제가 70여 %로 이겼는데요. 그날 저희가 많은 후보들이 한 20여 분 후보들이 다 같이 그 다음날 월요일 날 후보 발표가 되기로 돼 있었는데 저희가 하루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추가 검증을 누가 제보를 또 했던 것 같아요. 그 제보를 했는 내용이 있었고 거기를 검증하는데 저희가 자료를 조금 늦게 냈습니다. 그래서 하루 더 딜레이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4년 전에 이야기를 하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 시민들도 좀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여성으로서 여성의 불모지라는 이 경북에서 한번 새롭게 새로운 정치, 언젠가는 여성이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힘들면에도 불구하고 나 홀로 단기 필마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중앙의 언질이니 이런저런 별 말이 다 있었지만 저는 바닥에서 땀을 흘리고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이 자리까지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성 우선 추천은 모든 당은 당규에 따라서 여성 우선 추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그 당이 어떤 인재를 뽑아서 어떻게 쓸지는. 네, 답변 시간 종료됐습니다. 이제 오중기 후보가 김정재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죠.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래통합당 공천 과정에 불거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된 언론 보도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김정재 후보는 전 시의원 가족으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보도되었습니다.
이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지난 11월 선관위에 고발된 적이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또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이 김 후보 측에서 이 의혹이 불거지자 의원 측에서 후원금을 돌려주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후보께서 해명하는 걸 들어보니 무조건 아니다. 공관위에 해명했다. 이 음해다라고 해명하시는데 미래통합당 공관위는 사법기관이 아닙니다. 시민들께서 알고 싶은 건 왜 선관위에 고발되었고 그런 행위가 불법이 아닌지 또 불법이 아니다면 왜 후원금을 돌려주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후원금은 잘 아시다시피 정치자금법에 따라서 국회의원 후원의 계좌로 받은 그 합법적인 후원금입니다. 저를 지난 4년간 후원해 주신 분만 해도 한 1,390여 명이 됩니다. 이 모두가 다 투명한 정치 그리고 소신이 있는 정치를 해달라는 뜻이라 생각하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현행 그 정치자금법은요, 정치인에 대해서 후원을 할 경우에 기부 한도와 방식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후원의 입장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후원인의 이름과 또 금액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정치자금법 제18조에 따르면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법이 정한 방식 이외의 방식으로 기부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안 날로부터 30일 내에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법에 따라서 반환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선관위에 고발 그러는데 저는 이번에 선관위에 고발된 내용은 한 번도 연락을 받은 바가 없어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고발인지 신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신고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신고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처음 알고 그 다음에 문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선관위가 자세한 얘기는 해주지 않았습니다. 네, 답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중기 후보 보충 질문 해주시죠. 예, 아까 박창호 이 후보한테 이렇게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카드라 통신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김정재 후보께서 지난 4년 전에 박성호 후보의 카드라는 통신을 가지고 그렇게 맹공을 펴부었던 게 비하면 정말 저희들은 얌전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좀 붕괴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기사에 정치자금 의혹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선관위에서 이런 거를 왜 방치하고 있었느냐라는 게 첫 번째고 또 두 번째로 김정재 후보 측에서도 이런 것을 알았으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든지 해서 지금 패스트트랙 건도 걸려 있죠. 패스트트랙 건은 기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시민들께서 우려하는 거는 다 알지 않습니까? 기사에 나온 것처럼 재보궐 선거가 있느니 마느니 하는데 이렇게 시민들을 불안해하게 하는 것은 우리 정치인들의 도리가 아니죠. 코로나 지진 문제 때문에 이 난리통에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선관위에서도 해결해야 됩니다. 네, 질문 여기까지 듣고요. 김정재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우리 오중기 후보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모든 게 시민을 불안하게 했다고 하는데 만약 불안하게 했다면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제가 경선에는 오픈 프라이머리였습니다. 우리 당원들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포항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였습니다. 그 여론조사에서 제가 약 70%를 얻었습니다. 시민이 그렇게 불안해하고 정말 제거되어야 할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했다면 저는 이런 지지를 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지지를 보고 제가 느낀 것은 그만큼 불법 후원금, 무슨 공천 헌금, 무슨 패스트트랙에서 재보궐 선거를 할 것이다라고 수많은 마타도와 또 흑색 선전이 난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께서 흔들리지 않고 이제 더 이상 선거 직전에 이런 마타도와 음해성 그런 기사나 또는 이것을 현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신뢰를 보내주지 않는다는 것, 그걸 저도 보고 저도 놀랬고 포항 시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패스트트랙은 저는 선거법 같은 이런 불법적인 이런 패스트트랙이 다시 한번 재현된다면 저는 야당 의원으로서 똑같이 행동을 했을 겁니다. 지금 기소가 물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당선이 되더라도 재판을 받을 것입니다. 당당히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야당 국회의원은 법을 지키고 그리고 이렇게 일방 독주하는 의회에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답변 시간 끝났습니다. 오중기 후보, 이제 박창호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죠. 예, 박창호 후보님께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 정의당에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고민의 깊이를 조금 높여서 우리 포항의 전반적인 살림살이나 또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제 문제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깊이 있는 고민들을 같이 좀 상호 좀 토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MBC에서 하고 있는 토론이 죽어 있는 토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기회가 된다면 김정재 후보님하고 밤샘 토론이라도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한번 좀 적나라하게 좀 밝혀내서 향후 우리 포항의 미래를 좀 제대로 만들어 보고 싶은데 오늘 토론이 끝나면 또 나중에 김정재 후보님하고 또 다 같이 한번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오 후보님 지금은 박창호 후보에게 질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창호 후보님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1분 30초 동안 발언하시면 됩니다. 그냥 뭐 질문은 없는데 그냥 발언을 해야 되는 발언 것 시간으로 같네요. 드리겠습니다. 포항의 경제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지진 이후에 또 코로나로 포항 서민의 삶이 너무 무뎌져 내리고 있다. 그런 생각을 시장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제 아내도 조그마한 자영업을 하니까 그런 거 너무 잘 알거든요. 하루에 그 지진이나 코로나 위기가 팍 왔을 때 하루에 거의 들어오는 사람이 없는 그런 게 당분간 계속됐고 지금 양덕이라든가 이쪽에 가면 한 서너 집 건너 한 집 꼴로는 빈 점포새 이렇게 붙여놓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일단 지진 때문에 그렇게 됐던 부분들이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도시계획에 있어가지고 상가를 너무 많이 짓는다는 생각도 또 합니다. 너무 도시계획을 무분별하게 한다. 그래서 뭐 상가 위주로 이렇게 많이 뽑아낸다 이런 생각도 좀 하고 하는데 포항 경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계속 그 코로나 위기가 가져오는 경제 위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정부가 공격적인 경제 정책을 펴야 된다. 미통당도 뭐 일정 부분은 좀 동의하는 것 같은데 그런 너무 발목을 잡지 않았으면 좋겠고 일단 그렇습니다. 네, 오중기 후보는 박창호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죠. 예, 이제 그런 말씀 좀 듣고 그 포항 배터리 규제 자유 특구가 있는데요. 영일만 산단과 블루베리 산단에 이렇게 있는데 이 분산 지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다 보니까 블루베리 산단 원래 이제 이 영일만 산단에 있던 거를 블루베리로 좀 땡겨간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또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이거 나눠먹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있고요. 북구 같으면 북구에 좀 치중을 해서 특히 북구의 영일만 산단에는 배터리 관련해서는 아주 이게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지요. 그래서 실정센터 같은 게 포항 북구에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에 관련돼 있는 연관 산업들이 엄청나게 크게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께서 뭘 하셨는지 참 답답하고요. 이 박창호 후보님께서 이렇게 분산해서 진행하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지적과 또 하나는 그 실정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 실정센터를 우리 영일만 산단에 유치해야. 네, 여기까지 듣겠고요. 박창호 후보 답변해 주시죠. 뭐 실증센터 영일만 산단에서는 뭐 솔직히 생각을 구체적으로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블루베리 산단, 영일만 산단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이제 진척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늦죠. 그 영일만 산단 같은 경우에 그 이미 횟수로 한 20년 됐죠. 20년 됐는데 일부 기업이 입주를 했다가 뭐 좀 제대로 안 돌고 저는 뭐 입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 정장식 시장 때죠. 현대중공업의 그 공장을 포항에 조선블록 공장을 유치한다 해서 들어왔죠. 지금 힘쓰라고 아마 현대중공업 자회사로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그 소사장제로 한 50-60명의 소사장이 나누어져 있고 거기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은 그 시급이 일단 최저임금에서 조금 더 받는 수준으로 양질의 일자리하고는 거의 거리가 좀 멉니다. 온갖 기업의
그 특혜는 다 받아가면서 일자리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그 제재라도 가하고 또 무분별하게 무조건 유치만 하겠다 하는 부분들은 좀 그 지양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후보자들의 질문과 답변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 지역 현안에 관한 공통 질문을 하나 더 드릴 텐데요. 최근 포항의 인구 및 출산율이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청년층의 타 지역 유출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와도 연관된 문제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요? 답변 시간 2분입니다. 기호 6번 정의당 박창호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예, 이번 선거판에 이제 이낙연 선대위원장, 황교안 당대표 집값 문제가 좀 오르락 내리락 했죠. 이낙연 총리는 1억 9,500 주고 샀던 집인가를 19억 5천에 팔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황교안 총리는 3억 얼마 주고 샀던 집이 지금 이제 한 35억 정도 호가한다. 그게 전부 다 한 20년 만인데, 우리 포항의 집값은 과연 20년 동안 어떻습니까? 여기 10배 올랐는데, 이렇게 되니까 수도권으로 이야기하고 수도권 불패, 부동산 불패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당들이 과연 그 부동산 공약 이런 걸 어떤 걸 가지고 있냐, 미래통합당 공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미래통합당 공약, 부동산 보유세를 낮추고 가세 표준 부과금액을 6억에서 9억으로 상향하고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다시 9억에서 12억으로 하겠다. 또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에게 중과세도 폐지한다. 우리 포항에 6억에서 9억 하는 그런 집 한 채에 그렇게 하는 집이 있습니까? 바로 이러고도 이런 공약 정책을 가지고 지방 살린다 하면 이건 저는 거짓말이라 봅니다. 서울의 부자들, 그런 사람들만 생각하는 거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9억에서 그것도 모자라 12억. 다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경감시킨다. 대한민국에 집 10채 이상 가진 사람들이 약 3만 7천 세대 됩니다. 왜 정치하는 정당이 바로 이 집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편에서 그런 사람들의 조세 경감을 경감시킨다. 참 저는 아무리 보수 정당이라도 이런 정책을 내놓는 것은 너무 뻔뻔하고 무책임하고 진짜 잘못됐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후보 답변해 주시죠. 1995년 인구 50만을 넘긴 이후 25년 동안 인구가 늘지 않고 50년 동안 산업에만 의존한 지역 경제는 성장이 멈췄습니다. 포항의 인구가 50만이 무너지면 2개의 구청이 폐지되고 도시의 행정, 재정적 위상에도 큰 타격을 줍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분명합니다. 지역의 살 길은 지역만의 특화된 산업입니다. 구미의 LG 디스플레이가 파주로 이전되어서 17만 파주시가 40만을 넘겼습니다. 울산은 화학으로 출발했지만 조선업, 현대 등 이 1+1 신산업 유치로 지금은 광역도시 120만 인구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저는 영일만 산단에 2조 규모의 LNG 벙커링을 유치해서 일자리 창출과 북방 경제의 교두보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배터리 특구에 2차 전지 연관 산업 집적을 해서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미 수도권을 넘어서 우리는 지방 지역 간의 경쟁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지역 경제의 해결은 지역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25년 동안 인구가 늘지 않은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포항이 화항을 누렸습니까? 2선, 3선, 4선, 6선 국회의원이 없어서 포항 경제가 이렇게 힘들어졌습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생존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우리 포항 국회의원 일은 하지 않고 정부 탓만 해왔습니다. 공천에만 눈이 멀어 우리 포항의 고통을 외면하고도 부끄럼조차 없는 그런 무능한 정치 해왔습니다. 포항 시민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결단해 주십시오. 멈춰버린 우리 포항의 심장 제대로 뛰게 하겠습니다. 저 오중기가 정부 여당의 힘, 오중기의 힘으로 포항 재건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정재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출산 장려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주거, 교육, 복지, 의료, 교통 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복합적인 요소들이 충족될 때 출산 문제와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국가가 나서 선제적으로 조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수요 공급 경제 원리에 따라 조성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요소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일자리 문제가 해소돼야 됩니다. 일자리가 생긴다면 주거, 교육, 의료, 복지, 교통 등의 요소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주도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등을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도 바로 일자리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포항의 인구 문제나 수도권과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일자리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의 경제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면 제 아무리 지역에서 발부등을 친다 해도 일자리 문제 해결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우리 문재인 정부는 입으로만 지금 일자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취임 초기 자랑스럽게 내걸었던 그 청와대 일자리 전광판, 이제는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전 4년간은 일자리 증가수가 연평균 36만 4천 개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을 보면 연평균 2,003만 8천 개로 줄었습니다. 그마저도 대부분 단기 일자리입니다. 매년 13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부디 하루빨리 경제정책을 전환해서 일자리 문제 해결하고 지방의 인구 출산율 감소, 수도권. 네, 답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다음 공통 질문은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재난 상황으로 인해서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들께서 가장 최근에 포항에서 봉사활동을 하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예, 거듭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방역을 하시느라 고생하셨던 많은 관계자분들, 그리고 특히 어려진 간호사분들 너무너무 고맙고 또 죄송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횡행하는 가운데 저희 대한민국은 국가적 방역 시스템을 좀 지금 제대로 갖추고 있고 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시민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 덕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저도 반성한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생활정치 하겠다,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늘상 말씀만 드리면서 진짜 그렇게 살아왔는가라는 걸 좀 반성했습니다. 뭐 봉사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 그러지만 제가 이야기는 꼭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지진특별법, 아스팔트에서 청와대 앞에서 국회 앞에서 그렇게 온 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쫓아다니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지진특별법 제안 설명 거부한 거, 아니 포기하신 거죠. 정말 좀 서글프고 또 분노합니다. 저는 국회의원 되면 그런 짓 안 하겠습니다. 중앙에 눈치 안 보고 오로지 포항시민만 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간에 저는 뭐 수해가 난 지역, 또 최근에 코로나 방역 활동, 그 다음에 뭐 죽도시장, 우리 북부시장, 흥해시장 어려울 때마다 장보기 운동 등등 일상생활들을 통해서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정치인 또 국회의원은 그런 생활의 봉사활동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자기 개인의 영달, 개인의 권력, 이런 것들, 개인의 공천, 뭐 이런 것들에 눈이 어두워서 지역을 두려워하지 않고 포항 시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정치 이젠 좀 끝을 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로지 포항만 보고 달리겠습니다. 포항만 보고 또 포항 시민이 가라는 길을 가겠습니다. 오중기 그렇게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정재 후보 2분 동안 답변해 주시죠. 네, 포항에서 제가 최근에 한 봉사활동, 사실 국회의원은 그 의정활동이 모두 주민을 위한 것이고 또 우리 제가 국회의원이 주민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꼼꼼히 세심히 살피는 의정활동 모두가 다 봉사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 것으로는 제가 이제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지금 방역 활동을 우리 뭐 청년 단체들과도 뭐 했었고요. 또 지역에 나가서도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뭐 선거철이다 보니까 사실은 주민들한테 눈치가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평상시 같으면 자연스럽게 할 텐데 혹시 표를 구하려고 저러는 게 아닌가 해서 오히려 코로나 사태 때는 저희가 지금 봉사활동을 조금 주춤 자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4년 동안 가장 손꼽을 하면은 뭐 봉사활동이기도 하고 의정활동이기도 한데요. 저 소통의 날을 좀 꼽고 싶습니다. 매달 한 번을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매주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십니다. 뭐 수백여 명이 오시는데요. 오시면은 지역에 불편한 곳, 또 아픈 곳, 가려운 곳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오히려 제가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듣고 뭐 민원 차원에서 해결할 건 하지만 대부분 또 정책으로 또 제도로 심지어는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예산으로 이렇게 제가 또 법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소통을 통해서 일을 했던 그것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또 저희가 지난 지진 때는 물론 뭐 지역에 가서 배식 봉사라든지 이런 거는 국회의원들이 기본적으로 합니다만 저희가 당협의 중앙당에 얘기를 해서 전통 시장을 보기를 좀 해달라 그래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와주셨던 거 함께했던 기억도 나고요. 지금도 뭐 골목길 정화 활동이라든지 배식 봉사라든지 연탄 나는 봉사 활동 이런 거는 꾸준히 제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도움이 필요하거나 그다음 김정재가 달려가야 볼 수 있다면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혜진 2분 지났습니다. 다음 기호 6번 정의당 박창호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그 전에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게, 지방 포항을 살리려면 수도권에 대해서는 감일 억제를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법인세를 좀 일정하게 룰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지방과 수도권은 좀 차등화시키는 부분들도 좀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포항을 떠나지 않고 포항에서 진보적 시민운동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시민운동이란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바로 봉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20년 전에 IMF가 왔을 때 그 위기 때 저는 맨 먼저 달려가서 포항의 시민사회단체 힘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실업극복 시민운동본부라는 그 조직체를 만들고 거기 사무국장으로 일했습니다. 그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무료급식소도 만들었고 또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생계비 지원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시민운동, 포항 환경운동 운영위원장으로서 포항 상옥에서 포항 시청까지 걸으면서 그때 핵폐기장 포항에 유치하겠다고 전 시장이 그렇게 했던 덕택에 거기 맨발로 걸으면서 바로 그 부당성을 또 지적을 했고 또 포항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일해왔고 저는 바로 제가 살았던 가정 자체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시민에 대한 봉사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포항을 떠나지 않고 또 포항에서 애들 키우고 포항에 있는 학교 보내고 저는 바로 포항에서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은 다 떠났다 오시고 한 분들인데 저는 계속 여기 살기 때문에 시장에 가서 콩나물 하나라도 사고 아니면 고등어 한 손이라도 사는 그런 포항에서 살면서 지금 또 진보 정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포항 시민에게 계속적인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 스스로는 자부합니다. 네, 계속해서 공통질문이 이어질 텐데요. 후보들은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작년 한 해 포항은요, 강소 연구개발특구, 배터리 자유특구, 영일만 관광특구 등 3대 국가전략특구에 선정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포항 경제를 책임지고 또 미래 먹거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나 구상하고 계신 전략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2분입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정재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네. 우리 포항은 지난해 강소연구개발특구, 영일만 해양관광특구, 배터리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특히 이들 3대 국가전략특구 중에 강소연구개발특구와 영일만 해양관광특구는 제가 20대 국회 시작과 함께 유치에 심혈을 기울인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 성공에 대해서도 남다른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강소연구개발특구는 기존의 R&D 특구의 문제점을 보완해 새롭게 재정비한 것입니다.
기존 R&D 특구는 전략 산업이 여러 특구에 중복될 뿐만 아니라 지역 범위도 넓어서 기술 투자와 연구 개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20대 국회 전반기 과기정통위에서 활동하면서 상임위 활동과 토론회를 거쳐 당시 유영민 장관과 머리를 맞대고 고안해낸 새로운 연구개발 특구 제도가 바로 강소연구개발 특구였습니다. 특구 전략 산업을 우리 포항 지역 특색에 맞춰 첨단 신소재 또 바이오, 에너지 분야로 집적화했고요. 기술 투자와 연구 개발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강소 연구 개발 특구를 활성화시켜서 우리 포항을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북도와 함께 만들어낸 영일만 해양관광특구는 우리 포항을 대한민국 해양문화관광 1류도시로 만드는 기반이 되고 국제여객터미널 조기 건립과 해양 레저 벨트를 조성해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여는 데 기초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 산업은 자동차 산업과 에너지 산업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점해야 할 것입니다. 배터리 규제 자유 특구를 중심으로 해서 실증 단지를 조성하고 관련 기업을 유치해서 글로벌 기업의 배터리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됩니다. 이들 3대 국가 전략 특구를 반드시 성공시켜서 포항을 멋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기호 6번 정의당 박창호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김정재 후보님하고 포항시가 그 3대 특구 유치했다고 강소형 연구개발 특구, 그다음에 영일만 해양관광개발 특구, 그다음 배터리 규제 자유 특구 이렇게 자랑하시던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배터리 규제 특구 뭐 중요합니다만 아직까지 예산 아마 여기 들어오겠다는 그 기업의 투자 유치 실적은 뭐 2천억도 아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특구 너무 남발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40개 특구가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해양관광 그 특구도 전국에서 33번째입니다. 이게 특구를 너무 남발하고 또 다 지역 국회의원이라든가 아니 지자체에서 요구하니까 여기도 하나 나눠 먹기식으로 전국이 전부 다 특구 천지가 되어가는데 아마 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은 이거 내 특구 유치했다 이렇게 하면서 선거에 서먹기는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내실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전임 시장 때 경제자유구역이라 해가지고 흥해에 유치가 됐죠. 근데 그 첫삽 뜬 게 아마 2018년인가 이제 사반삽 뜬 정도인데 저는 내실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빨리 좀 그 진척이 돼야 되는데 지적만 해놓고 진척은 사실 너무 느리다. 그리고 저는 또 신산업에 대한 특구 지정도 좋지만 포항은 누가 뭐래도 철강업을 중심으로 하는 그 제조업이라든가 이 분야가 살아야 됩니다. 제조업에 대한 특별지원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바로 철강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철강의 어떤 수요를 개발하는 그 제가 공약했던 해상풍력은 바로 철강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많이 개발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있는 산업들 제대로 더 발전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오준기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이 보충 질문은 저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특구 산업 클러스터 제가 청와대에서 산자부 국토부 관련된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이 공부하고 연구했던 부분입니다. 이 전국적 차원에서 특구를 남발하는 것은 뭐 다소 문제 있기는 하지만 우리 포항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관광 특구 지정돼야 되고요. 뭐 문화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특구를 만드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요. 근데 그 특구를 뭐 국회의원들이 만드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간의 행태를 보면 이런 겁니다. 장관 한 만나고 차관 한 만나고 그런 다음에 보도자료 내고 내가 했다. 그 결과가 블루베리입니다. 그 결과가 영일만 산단입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제일 이렇게 정보를 접할 수 있어서 보니까 그건 공개된 정보였는데요. 블루베리 국가 산단이 분양률 전국에서 제로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구를 중심으로 해서 전문화하고 집적화해서 연관산업을 키워내고 또 제가 이 대통령께 건의드려서 대통령 공약을 놓고 경북 영주에 베어링 센터라고 베어링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작은 기업에서 시작을 한 건데 독점할 수 있는 또는 이제 전문화시킬 수 있는 특화 산업으로 키울 수 있는 것이어서 대통령 공약에 넣었는데 지금 한 6천억 규모의 자본이 들어가고 제대로 된 산업 클러스터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정센터라든가 각종 특구를 중심으로 하는 R&D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걸 제대로 갖고 와야 제대로 연관된 산업들이 발전하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그냥 국회의원들 생색이나 내시고 보도자료나 내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대로 준비를 해야만 이게 직접적인 산업적 효과를 낸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특구, R&D 정말 오중계가 잘할 자신 있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네. 이제 마지막 공통 질문입니다. 이 포항 중앙상가를 포함해서요, 포항시의 7개 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의 2020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 유통시장이 변화하고 또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역의 전통시장과 또 구도심 상가에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한 방안과 함께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2분입니다. 기호 6번 정의당 박창호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예, 저는 시민운동을 하면서 대형마트 입점 반대 운동에 앞장서 왔던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하나 들어설 때마다 그 주변 상권은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대형마트 입점을 허가해 주면서 전통시장을 살리고 또 예산 몇 푼 내려주면서 그렇게 전통시장을 살린다는 정책을 편다는 것은 사실상은 눈 가리고 앙호하는 식의 정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대형마트도 문제지만 SSM이라고 해가지고 기업형 슈퍼마켓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서는 그 영업시간과 품목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 전통시장이라든가 아니면 길거리 상가를 살리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또 기왕 또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형 시장에만 집중되었던 부분들을 소규모 시장이라든가 이런 쪽도 그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시장에 가면 노점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노점 하시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이 없어가지고 정부가 각종 어떤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증명하고 할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 이런 대책의 지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을 아예 양성할 수 있는 제도로 가든지 아니면 다른 증명을 통해서라도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상인분들이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상인대학이라고 해서 시장마다 이렇게 하는데 대형 시장 위주로 되니까 정말 작은 시장에서는 규모가 작으니까 그걸 하려고 해도 못한다. 저는 작은 시장도 그런 부분들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을 좀 투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그동안 기회가 없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난 지방선거 때 포항 북구에서만 42% 넘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 덕에 저희들도 지역에서 일할 일꾼, 시의원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저희들 지지정당의 변화가 아니라 포항의 경제를 살려내라는 SOS 신호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흥해시장에 갔는데 흥해시장을 알리는 입간판 하나, 이 도로 표지판이 하나 없었습니다. 그걸 몇 차례 몇 년 동안 이야기했는데 그거 하나 해결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포항시 의원님들이, 우리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이 나서서 그거 해결하는데 약 한 달도 채 안 걸렸습니다. 중요한 거는 관심과 집중입니다. 그리고 실천입니다. 우리 재래시장 살려내려면 큰 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사람이 없으면 재래시장 아무리 현대화해놔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현대화하고 재래시장의 질들을 높여내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고 사람이 살만한 정주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가 지금 어려운데 우리 아이들 보고 애 놓아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자. 이게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결국은 타도시로부터 인구 유입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울산, 파주처럼 그렇게 인구를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재래시장을 살려내는 가장 첫 번째 요건이다. 저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죽도시장 우리 동빈 내항에 뭐 유럽처럼 거기에 커다란 광장 지어놓고 젊은이들이 와서 맥주도 마시고 그리고 장도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장 만들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케이드도 만들고 하는 거 중요하지만 재래시장 살리기는 인구 늘리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정재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대한민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상상 이상입니다.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2016년 77.7%에서 2018년 89.2%로 크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2018년 한 해 폐업한 자영업자 수만도 약 58만 6천 곳에 이르릅니다. 이는 급격한 인건비 상승, 그리고 경제 불황, 소비 위축에 또 코로나 사태까지 겹친 탓입니다.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 기반인 전통시장과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관계되는 시설 개선과 정책 전환이 시급합니다. 예를 들어 주차시설 개선이나 아케이드 설치와 같은 시설 현대화 사업이 가장 효과적인데요. 저도 지난 4년 동안 죽도시장, 흥해시장, 장량 성도시장, 북부시장, 두호시장 등에 총 99억 원을 들여서 시설을 개선해 왔습니다. 더 박차를 가해야 됩니다. 이런 시설 개선 이외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여러 제도 개선을 해야 합니다. 먼저 20년이 넘은 간이과세 기준을 최대 1억 4천만 원까지 상향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이미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해놨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업종별, 규모별로 구분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대기업 노조 위주의 일반 근로자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그 현장 상황과는 괴리가 큽니다. 그래서 최저임금법 개정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야 합니다. 문 닫은 그 자영업자 3명 중 2명이 창업 3년을 버티지 못한다고 합니다. 영세 소상공인과 1인 자영업자의 사회보험 혜택을 확대하고 그에 따른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기본법 그리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을 반드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포항시 북구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본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후보자들의 맺은 말을 들어볼 텐데요. 시간은 1분입니다.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후보부터 해주시죠. 존경하는 포항 시민 여러분, 우리는 이제 포항이 처한 진실과 대면해야 합니다. 무능과 막말 정쟁으로 오로지 공천만을 위한 정치 끝내주십시오. 조 오중기, 선거에서 떨어져도 포항만 바라본 진심과 청와대에서 정책을 실행하며 기른 능력과 인구 80만, 소득 5만 불 시대를 열어갈 담대한 비전도 갖추었습니다. 참 많이 준비하고 공부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제 눈에는 다 보입니다. 오중기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포항의 막힌 경제 속 시원히 뚫어내겠습니다. 우리 포항을 산업과 바다와 바람이 함께하는 전국에서 이사오고 싶은 제1 명품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부 여당 오중기의 힘으로 포항 재건, 포항의 새로운 도약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같이 힘내시길 권하겠습니다. 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정재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선거 기간 내내 재선 의원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포항이 안고 있는 지진 극복과 미래 먹거리 창출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험과 힘 있는 재선 의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비단 포항뿐만 아니라 경북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안타깝게도 경북 전체에서 3선 이상 의원이 배출되기 힘든 상황입니다. 300명의 국회의원이 경쟁하는 국회에서 우리 포항과 경북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경험과 힘 있는 다선 의원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 저의 두 번째 도전을 허락하신다면 지난 4년간의 경험을 10분 살려 포항의 목소리,
경북의 목소리를 당당히 내면서 여러분의 친절한 해결사가 되겠습니다. 4월 15일 꼭 투표장에 가셔서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정재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네, 기호 6번 정의당 박창호 후보 마무리해 주시죠. 코로나 재난상을 맞으며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합니다. 밤낮으로 애쓰시는 우리 공무원들과 의료진, 또 일상을 힘들게 극복해내고 계시는 모든 포항 시민들에게 깊은 사랑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번 21대 총선은 과거 세력 대 미래 세력의 대결입니다. 20년 낡은 정치를 갈아엎고 새로운 정치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의당은 비례 위성정당에 참여하라는 압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꼼수의 공범이 되는 대신 원칙을 지키는 정치, 정도를 택했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정당이 서민의 삶도 지킬 수 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평등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정의당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기호 6번 정의당과 박창호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맺은 말 시간도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포항시 북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포항 MBC가 생방송으로 마련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포항시 북구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함께하셨습니다. 토론회에 이어서요, 후보자 방송 연설회가 이어지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인터넷과 모바일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토론에 임해주신 후보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잠시 후 후보자 연설회를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